제4부 몽골의 침입과 가마쿠라 막부의 위기. 23. 바다 건너 나타난 거대한 제국. 13세기 후반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가던 시기, 일본 열도의 서쪽에서는 전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쿠빌라이 칸 1215만 1294년 1260년 몽골 제국의 대칸이 되었고 1271년에는 국호를 대원으로 정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대륙의 정복을 추진하는 한편 고려를 거쳐 일본에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1268년에는 원의 사신이 일본에 도착해 국서를 전달했습니다. 국서에는 일본이 원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쉽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정치적 결정은 교토조정과 가마쿠라 막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막부는 원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4. 일본은 왜 원의 요구를 거부했을까?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은 일본에 사실상 자신들의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마쿠라 막부의 입장에서 그것은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막부의 정치적 정당성 자체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외교 관계는 오늘날의 국가 대 국가 관계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 질서가 중요한 국제 관계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왕조에 종속되는 외교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마쿠라 막부는 무사 정권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권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막부는 결국 거부를 선택합니다. 25. 1274년 첫 번째 침입. 1274년 원은 고려의 군사력과 선박 중국 지역의 병력을 동원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분해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흔히 1차 몽골 침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원군은 고려에서 출항하여 규슈 북부로 향했습니다. 주요 상륙 지역은 오늘날의 후쿠오카 일대였습니다. 일본군은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26. 일본 무사들이 당황한 이유. 일본의 무사들은 개인의 무예와 용맹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특히 활쏘기와 기마전은 무사전쟁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전투에서 자신의 이름과 출신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도전한 뒤 개별적으로 싸우는 전통적인 전투 방식도 군기 문학에서 자주 묘사됩니다. 그러나 원군의 전투 방식은 달랐습니다. 여러 병사가 집단으로 움직였습니다. 보병과 기병이 함께 작전을 수행했고 화약 무기인 철포 계열의 무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총과 같은 무기는 아니지만 폭발음과 파편을 이용하여 적의 진영을 교란하는 무기였습니다. 일본군에게는 매우 낯선 전술이었습니다. 27. 원군의 강력한 조직력. 원군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무용보다 집단 전술에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오랜 정복전쟁을 통해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군사기술을 흡수했습니다. 몽골 기병, 고려 병사, 중국 지역의 병력, 수군 인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이 익숙했던 전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일본군은 해안에서 원군의 진격을 막으려 했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군은 하카타 일대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28. 그런데 원군은 갑자기 철수했다.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군이 갑자기 철수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이를 신풍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당시 철수의 정확한 이유는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상 악화와 풍랑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일본군의 저항, 보급 문제, 원정군 지휘부의 전략적 판단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하나가 일본을 구했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다만 해상에서 악천후가 원정군의 상황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됩니다. 29. 가마쿠라는 승리했지만 대가를 치렀다. 여기에서 역사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막부의 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무사들은 몽골군과 싸웠지만 기존의 일본 내전처럼 적의 영토를 정복하여 막대한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막부가 무사들에게 나누어줄 새로운 토지가 부족했습니다. 무사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희생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막부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가마쿠라 막부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로 이어집니다. 30. 두 번째 침입을 준비하다. 1274년에 침입이 끝났다고 해서 일본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마쿠라 막부는 다시 공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대적인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규슈 북부 해안에는 장대한 석축 방어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오늘날 후쿠오카 일대에서 확인되는 원구 방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방어시설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각지의 곡괭인들이 일정한 구역을 맡아 방어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즉 막부가 전국의 무사들에게 군사적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마쿠라 막부의 중앙 통제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31. 1281년 두 번째 침입. 1281년 원은 다시 일본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원정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안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원군은 크게 두 방향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려에서 출발한 동로군과 중국 남부 지역에서 출발한 강남군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병력과 선박의 규모는 1274년보다 훨씬 컸습니다. 일본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32. 이번에는 일본도 달랐다. 하지만 1274년의 일본군과 1281년의 일본군은 달랐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이미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규슈의 무사들은 해안 방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원구 방루는 원군이 해안에 쉽게 상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은 해안 방어뿐 아니라 작은 선박을 이용해 야간에 원군의 함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야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군은 해상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했고 일본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쟁은 점점 장기화되었습니다. 33. 그리고 다시 찾아온 태풍. 1281년 여름. 강력한 태풍이 규슈 지역을 강타합니다. 원군의 대규모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선박이 파괴되었고 병사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훗날 일본에서 유명한 가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는 전설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몽골군의 패배를 태풍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어시설, 무사들의 지속적인 저항, 원군의 장거리 원정에 따른 보급 문제, 해상에서의 취약성, 그리고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일본의 승리는 군사적 저항과 지리적 조건, 해상 환경, 기후가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34. 몽골 침입이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다. 여기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가 막부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왜였을까요? 전쟁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을 동원해야 했고 방어시설을 건설해야 했으며 규슈에 장기간 병력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얻은 영토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막부는 무사들에게 충분한 새로운 영지를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무사들은 점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켰는데 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가마쿠라 막부를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35. 막부의 재정 위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세기 후반 일본의 무사사회에서는 토지의 분할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토지가 여러 자녀에게 나뉘면서 각 무사의 경제적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무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막부의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막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1297년의 영인덕 정령은 채무와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36. 가마쿠라 막부의 마지막 위기. 14세기 초 가마쿠라 막부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호조씨는 여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막부에 대한 불만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다이고 천황 1288만 1339입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막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천황 중심의 직접 통치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여러 무사들이 막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오지 1305만 1358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타 요시사다 1301만 1338입니다. 37. 1333년 가마쿠라의 최후. 니타 요시사다의 군대가 가마쿠라를 공격했습니다. 가마쿠라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마쿠라를 지키던 호조씨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마쿠라는 함락됩니다. 마지막 집권이었던 호조 다카토키 1303만 1333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자결했습니다. 호조씨 일족과 그들을 따르던 무사들도 대거 죽음을 맞았습니다. 약 150년 동안 일본 중세 정치의 중심이었던 가마쿠라 막부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38. 그러나 가마쿠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마쿠라라는 도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쿠라가 만들어낸 정치적 유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사 정권이라는 정치 형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시카가시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고 이후 일본은 무로마치 시대를 거쳐 전국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면서 무사 정권의 전통은 다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본의 무사 정권 700년을 이해하려면 그 출발점으로 가마쿠라를 보아야 합니다. 39. 오늘날 가마쿠라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날 가마쿠라를 여행한다면 단순히 유명한 사찰만 둘러보는 것보다 도시 자체를 하나의 역사 유적지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스루가오카 하치만궁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요리토모가 구축한 가마쿠라의 정치적 중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쿠인의 대부를 만나면 가마쿠라 불교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겐초지와 엔가쿠지에서는 선종이 가마쿠라 사회에서 차지했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코쿠지와 같은 사찰을 둘러보면서 가마쿠라 특유의 산림과 사찰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마쿠라의 골짜기와 고개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마쿠라는 평지에 건설된 도시가 아닙니다. 삼면이 산이고 한쪽이 바다입니다. 이 지형 자체가 왜 요리토모가 이곳을 군사적 거점으로 선택했는지를 말해줍니다. 40. 가마쿠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마쿠라를 단순히 불교 사찰이 많은 아름다운 관광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이 도시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가마쿠라는 일본의 정치사가 바뀐 장소입니다. 귀족의 시대에서 무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고 교토 중심의 정치 질서와 가마쿠라의 무사 정권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가 구조가 탄생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리토모가 막부를 만들었고 호조씨가 그 막부를 운영했으며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고 마침내 1333년 그 막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마쿠라에서 시작된 무사의 정치적 전통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습니다. 에필로그. 가마쿠라 일본 중세를 만든 도시. 가마쿠라의 바닷가에 서면 지금은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도는 조용히 해안을 오갑니다. 그러나 약 800년 전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무사들이 말을 타고 달렸고 막부의 명령서가 전국으로 전달되었으며 교토의 조정과 가마쿠라의 무사 정권이 치열하게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거대한 원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가마쿠라는 그 모든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본의 한 관광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어떻게 무사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요리토모가 세운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정치적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마쿠라에서 시작된 무사 정권의 전통은 아시카가의 무로마치 막부로 전국시대의 다이묘 정치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만 1616의 에도 막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마쿠라는 일본 중세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수백 년 동안 바꿔놓은 거대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 nav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